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으로 국정의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 국정이 게이트로 과연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인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춘석 의원의 죄질이 이제 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했죠. 이제 탈당을 했지만 바로 당에서 제명을 시켰고, 또 법사위원장이나 국정위 경제 2분과장에서도 바로 해촉을 시켰고,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차명 거래인지 확인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차명 거래로 못 박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춘석 특검, 그리고 국정위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그 호기라고 해서인지 좀 공세가 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기획위원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혹이 있다면은 전수조사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거래한 종목이 이제 네이버, LG CNS인데, 그것이 그날 당일 그 거래한 오후에 AI 국가대표 5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일까지 있어서 더더욱 안 좋은데, 상황은 그러니까 단호하게 민주당은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공분을 가지시더라도 저희가 얼만큼 이 사안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께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정치 공세는 좀 과하다, 이렇게 좀 입장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호준석 대변인? 정치 공세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다 의혹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정치의 책무인 것인데, 지금 그 대변인께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이 민주당 이제 지도부의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굉장히 급하게 꼬리를 막 자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 제명 이런 얘기까지 과거에 민주당이 안 하던 행태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몸통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게 있을 수 있겠다. 게다가 이제 그 참모보좌관도 국정기획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더욱더 이제 몸통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이거 몸통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특검은 원래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력이 아닌 야당 쪽을 수사하는 것은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잘합니다. 그건 가만 놔둬도. 근데 권력을 상대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된 거예요. 98년에 처음 특검이 도입됐을 때부터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그러지 않아도 수사기관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재명 정권, 그것도 초기인데 경찰이 그것을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자, 셋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에 LH 투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 전원, 그다음에 그 배우자,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명이
적발이 돼서 수사 의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일이죠. 그때보다 더 필요하겠습니까? 국정기획위 전수조사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에 그 맞불일까요?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거액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혹의 위원회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의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을 빠르게 그 제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과연 답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들어볼까요?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통일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 잘 밝혀낼 거예요. 지금 특검이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2016년에 있었던 전혀 별건의 사건,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네. 관련해서 양평고속도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 당시 군수였던 지금 저희 당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의원실까지 할 정도로 그야말로 탈탈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수사로 밝혀내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로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어떤 비리 사건이나 비리 의혹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에 대해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윤리위에 올려서 징계를 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징계보다 수사가 더 큰 거잖아요. 수사로 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굳이 의원 징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지스러운 거거든. 갑자기 권성동 의원 그러지 않아도 수사 받는데 징계를 하겠다. 왜 그럴까? 이런 억지를 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이춘석 게이트를 덮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지금 이 이춘석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이 의원직 제명 이런 이야기들은 앞서서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었고,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은 이춘석 특검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덮겠다, 의혹을 덮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호준석 대변인께서 아까 거대한 몸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들을 한 것이지, 거대한 몸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좀 과도한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지 차명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민주당에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이춘석 의원의 경우 또 개인 일탈의 그런 경향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큰 거 한 장을 서포트, 그리고 2022년 2월, 3월에는 또 큰 쇼핑백 2개를 받고 큰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로 밝혀진다면은 이거는 이춘석 의원의 건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커다란 그런 건이고, 그런 네. 불법 정치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20대 대선은 불법 부정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주제가 또 굵직한 것이 있죠. 광복절을 앞두고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이 조국 전 대표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심을 어렵사리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결정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호준석 대변인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 사안 보시는지요? 저는 정말 어제 의심했습니다. 제 눈을 설마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겠지 했는데 속보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디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취임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했었던 말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국민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치검찰이 기소했다 자꾸 주장을 하는데 1심, 2심, 3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라고 인정을 했어요. 권력형 범죄인 감찰 무마 사건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5년이나 지연되면서 그 사이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성이라도 했습니까? 사면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서의 전제는 그래도 반성이라도 할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반성도 안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일 또 하겠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거기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최광욱 전 의원, 반성하는 사과하는 말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 사면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윤미향 전 의원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돕자고 한 돈 다 횡령한 것, 대부분의 혐의가 끝까지 다 최종 판결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재판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마쳤죠. 그런데 사면해 주겠다고 하니까 오늘 뭐라고 썼는지 기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SNS에 쓴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이게 국민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렸던 지점이 있었고 국민 여론도 반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좀 결론이 굳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종교계, 시민단체,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사면 요구가 분출했고 대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는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동병상련인 측면이 있고요. 사실 8.15 광복절 특사는 조금 이르고 성탄절 연말 사면복권 정도가 그런 신중론으로 많이 네.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또 6월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때 파장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좀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분은 형기가 7년 8개월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래도 좀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했던 정창민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비리범이잖아요. 물론 민주당 쪽 계열 인사와 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은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는 용인시장 때의 비리,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 이런 좀 전형적인 비리인데 그런 분도 이제 이번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래도 좀 여러 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 임명식도 광복절에도 열리게 되는데 그 8월 15일을 기점으로 좀 국민을 대통합하겠다 이런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합 국민을 차원에서. 대통합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대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첫 전대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본선 시작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재입당 허용을 놓고서 설전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진우 후보가 탈락을 하면서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자,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네.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그 투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을 네네. 이제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초강경이란 말은 사실 좀 아까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당대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악수도 하지 않겠다. 네. 국민의힘과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게이트 이런 것이 터지고 이런 상황들이 당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분위기 이런 네. 것이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강경 발언들도 나오고 네, 당의 네. 혁신보다는 대여 투쟁 이런 쪽에 이제 그 경쟁하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 오늘 대구 경북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어쨌건 지금 이제 1위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그렇죠. 극우가 아니라 미 문화원 방어한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미 방송 장악법 만들어서 방송국까지 다 장악하고 네. 상권 분립 다 무너뜨리고 독재를 시작했다. 이런 이제 그 발언들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발언들이 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당원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일들은 당원들한테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력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 또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단일화 할 것 답변하던가요? 같으냐고. 그랬더니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할 때 두 후보의 지지층이 온전히 합쳐져서 김문수 후보를 앞설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미지수다? 때문에 네. 단일화도 여전히 미지수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의 입당을 받아준다고 해서 아주 경악을 했고 또 계엄은 있었지만은 뭐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그런 위험한 의식도 드러냈는데요. 이번 본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이 8대 2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경한 그런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이제 정청래 본 민주당에게 썼는데 저는 그 테러리스트 그러면 계엄, 윤석열, 국민의힘 이렇게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같은 표현은 쓰시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반탄 찬탄 이제 2대 2가 됐으니까요. 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아주 다른 색깔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정계 은퇴를 네. 요청한다. 이렇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죄인들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고 장동혁은 또 윤석열 입당 다시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인 것 같고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신기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어찌 되건 조금 좀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좀 더 빨리 정상화가 돼서 호준석 대변인 같은 분들이 네. 설당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 첫 단추는 저는 여전히 매번 말씀드리게 되지만 윤석열과의 절연, 윤어게인과의 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대변인과 같은 국민의힘에 좀 정신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덕담일까요? 이런 네, 이야기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제가 그 화답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정청래 대표는 저는 테러리스트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싶지만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했었던 똑같은 일을 한 또 그 대학생 후배들한테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결국 축소됐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이 그 철진한 그 이념을 20년 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결국 그 주장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됐습니다. 우리 안보가 지금 심각한 위기이고 여기에는 이런 그 잘못된 이념들, 비뚤어진 이념들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 거기에 그 범주에 정확히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한번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미연합훈련이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평화는 경제다.
사실 그쪽을 지향해 가야지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그 다각도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토론을 요구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평화는 경제가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성공단 다 했는데 결국 우리 기업들 거의 인질로 잡힐 뻔하다가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 투자한 시설들 지금 북한이 그거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 때였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저도 20년 전에는 햇볕 정책의 옹호자였어요. 20년 동안 처절한 실패를 우리가 맛봤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은 다 개발이 돼서 이제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역사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굉장히 유감이지만은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잖아요. 6월 11일에 그랬더니 6월 12일에 바로 북한이 화답해서 대남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확성기 고정식도 다 철수를 하고 있고 또 북한도 그것에 화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네. 그런 작업들이 평화를 여기까지가? 향한 여정이 그러니까 진행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정리를 하고 네. 마지막 질문 남아 있으니까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첨예하게 맞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길지 않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이견차가 지금 큰 상황인데요. 법인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에 주식 양도세 요건 강화까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도 50억이냐 10억이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지금 고심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모두가 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세제 개편 과연 어떤 것들이 최우선이 돼야 할지 어떤 분부터 먼저 발언하실까요? 네. 네, 먼저 하시죠.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제 10억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수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또 국내 주식을 떠나서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현재와 같이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10억으로 낮추었을 때 단점이 50억의 장점이 되고 이제 또 장점이 단점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 절충점으로 10억과 50억의 중간 지점에서 30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50억이다가 10억으로 내렸다 또 30억 이런 또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청래 당대표가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에게 A안, B안 빨리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비공개로 이제 논의를 해서 좀 정돈을 시킨 후에 공론화 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공평 과세냐, 조세 형평성이냐, 아니면 자본시장 활성화냐 그 둘 중에서 어떻게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지 어떻게 네. 절충을 할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호준석 대변인. 그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세수가 5년 동안에 1조 원이 줄기 때문에 그거를 인상해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상을 하면은 증시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조 원의 세수가 결손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민간 연구 기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패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기업 반시장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증세해가지고 세금 더 걷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못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차 이제 코스피 잠깐 오르게 했었던 1차 상법 개정안은 그럼 뭐냐? 근데 그거는 반기업 법안이에요. 기업들 못 살게 하게 해서 증시 잠깐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이념으로 경제 정책까지 재단하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의 적이다 또는 정부가 통제하고 옥죄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사상 속에서 이런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때 감세를 했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때는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나빴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주력 기업들이 그때는 경영권 방어하고 실적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그때 2, 3년 동안에 투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감세 필요 없어 다시 증세. 그런데 감세가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것은 국내외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계속 운용하게 된다면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이 월요일에 여야 스피커 할 때와는 또 다르게 더 치열하게 맞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나요? 아, 글쎄요. 네, 좀 여러 첨예하게 현안들이 맞붙을 또 만한 나오게 사안이라서.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네, 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에 네, 또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